제발 정신 차려요. 새벽 3시였습니다. 국도는 온통 검은 빗물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폭우가 마치 세상을 씻어내려는 듯 무자비하게 내려꽂히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튀어올라오는 물방울들이 바짓단을 적시던 그날, 그 속에서 한 대의 오토바이가 힘겹게 전진하고 있었어요. 22살의 젊은 여인이 오토바이 핸들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소진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앳된 얼굴과 피부는 하얗고 몸은 마르고 연약해 보이는 한소진은 고아원 담장 밖으로 나온 지 이제 겨우 2년이었습니다. 소진은 이 세상에 혼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서의 미래와 현재의 생존 사이에서 그녀는 항상 생존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매서운 빗바람 속에서 손가락들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감각을 잃을 정도로 차가운 그 손가락들이 핸들을 잡고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피로와 수면 부족이 그녀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죽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꿈이 죽는 것이었어요. 대학 등록금이 밀려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비용이 부족하면 현재의 생활과 앞으로의 미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밤의 국도는 소진에게 전쟁터였습니다. 배달건마다 1,000원, 2,000원씩 벌어지는 그 돈들이 모여서 그녀의 내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녀는 나와야 했어요. 그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오토바이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의 엔진음이 귓가에 들렸어요. 처음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소진의 귓가로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진은 순간적으로 그 엔진음이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검은 세단이 반대편 차선에서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차는 마치 고삐 풀린 야수처럼 차선을 넘나들며 소진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소진의 두 눈이 반사적으로 커졌습니다. 손은 핸들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고 다리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움직였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기에는 너무 빨랐거든요. 끽쿵 충돌음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금속이 부서지면서 내는 비명 같은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토바이와 세단이 만나는 그 순간 엄청난 충돌음이 퍼져나갔어요. 소진의 몸은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세상이 회전했습니다.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그 혼돈의 시간 속에서 소진은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이제야 편안해질 수 있겠다. 아스팔트가 그녀의 몸을 잇는 힘껏 맞이했을 때 뜨거운 고통이 온몸을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위로 차가운 빗물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어요. 소진은 의식이 자꾸만 멀어지고 있었어요. 주변의 소리들이 마치 물속에서 들려오는 듯 멀고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 차려요. 제발 정신 차려요. 그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검은 세단 뒷좌석에서 내린 노인이 무릎을 꿇고 소진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경그룹의 회장 윤태석이었습니다. 78살의 나이가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어요. 그 뒤로 운전석에서 내린 운전기사는 급하게 내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 119에 전화를 거는 듯 했습니다. 검정 세단의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겨 빗길에 미끄러진 순간 생긴 걷잡을 수 없는 끔찍한 사고였어요. 윤태석 회장은 따뜻하고 정이 많은
한경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경그룹의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이제는 남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업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살아온 그 손들은 이제 죽어가는 한 젊은 여인을 끌어안으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윤태석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소진의 얼굴을 또렷이 바라본 그 순간 윤태석의 시간이 멈춰 버렸어요. 그 얼굴, 그 눈썹의 형태, 그 광대뼈의 생김새, 모든 것이 어딘가에서 본 듯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들은 20년 전 화재 속에서 사라진 한 아이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윤지연, 자신의 딸, 20년 전 그 불타는 밤에 사라져버린 그 아이의 얼굴이 성장하여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살아있다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딸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이 젊은 여인의 얼굴이 마치 딸이 자라난 모습 같았습니다. 어딘가 닮은 그 무언가가 있었어요. 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석의 손이 소진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마치 꿈이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만지려 하듯 말입니다. 윤태석의 마른 입술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빗속의 추위 때문인지 충격의 떨림인지 윤태석은 몰랐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간신히 흐린 눈을 뜬 소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 말이 윤태석의 가슴을 완전히 내려앉혔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의 가슴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어요. 50년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그 어떤 감정이 그의 온몸을 휩쓸고 지나가갔습니다. 그것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혹은 그 둘을 모두 합친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말하지 마세요. 편안히 계세요. 구급차가 곧 도착할 겁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목소리 속에는 이 연약해 보이는 소녀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고 싶은 간절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는 그 절박함이 목소리 속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 밤 한경그룹의 명예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거친 빗줄기에 젖어가고 있어도 개의치 않고 소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 소진은 이미 기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응급실로 따라갔어요. 그날 밤 소진에게는 병원의 최고급 병실이 배정되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작고 힘없는 한 배달원을 위해 동원되었어요. 그것은 평상시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재벌 기업 윤태석이 지시했고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원 입구에서는 누군가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사, 추적, 확인, 한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는 명령에 바쁘게 연락이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4시, 병원 복도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멀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청년이 복도에 앉아 쪽잠을 자던 회장 윤태석에게 접근했습니다. 회장님, 한소진 환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담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소진의 신분증과 고아원의 자료였어요. 여성의 이름은 한소진. 만 22살 여성입니다. 생년월일은 2003년 9월 17일이고 신원미상 상태로 서울시립사랑고아원에 기탁되어 성장해왔습니다. 20살에 고아원에서 마와 2년 정도 혼자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를 듣던 윤태석 회장의 몸이 굳어졌어요. 2003년 9월 17일 한소진의 생일의 날짜가 뜻하는 것을 윤태석 회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딸 윤지연의 생일이었거든요. 20년 전 잃게 되었던 그 딸의 생일과 정확히 같았던 거예요. 윤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태석은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고 절박했어요. 김 비서,
한소진이라는 여자. 2003년 9월 17일생. 사랑과원 출신. 이 아이에 대해 모든 걸 다 조사해 줄 수 있겠어? 전화 너머의 김비서는 순간 당황했지만 윤태석 회장의 목소리 속에 담긴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창밖은 푸른빛이 번져가며 밤새 내린 빗방울의 흙냄새가 풍겼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김비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소진은 신생아 상태로 2003년 11월 20일 사랑과원에 기탁되었습니다. 아이의 생일은 9월 17일로 해달라는 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화재 사건 바로 직후입니다. 김비서의 통화를 듣는 순간 윤태석의 가슴이 또렷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2003년 11월 20일은 윤태석에게는 너무 잔인하고 끔찍했던 화재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져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운명이었던 거예요. 윤태석의 손에는 한소진의 정보가 담긴 서류가 들렸습니다. 서류가 살짝 바스락거리며 떨리는 손에 구겨졌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녀다. 사라졌던 내 딸의 아이가 분명해. 그 낮고 힘없지만 확신에 찬 중얼거림이 병원 복도에 울렸습니다. 윤태석은 소진의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그 병실 안에서 생명을 건 투쟁을 하고 있을 자신의 손녀를 생각했어요. 살아줘. 살아서 못다한 이야기를 해다오. 의료진이 소진의 몸을 살피며 진료하는 동안 윤태석의 기억은 정확히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병원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감겨진 그 눈 뒤에 펼쳐진 것은 20년 전 그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2003년 겨울 너무나도 건조한 11월 20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3층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 단독주택은 고급스러웠고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윤태석은 그때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성공하기 위해 회사를 일궈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도 권력도 가족을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그 밤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날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윤태석의 딸 윤지연은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의 딸 윤지연은 생후 100일도 되지 않은 딸 정아를 두고 병원에 있다는 죄책감으로 많은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윤지연의 딸 정아는 윤태석의 아내 김지영이 맡아서 돌보고 있었어요. 그날도 윤태석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회사에서 살았지만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고 가족들과 편안하고 밝은 미래를 보며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올라온 보고서, 결제 확인서를 쌓아두며 읽고 있던 윤태석 회장은 늦은 시간 울리는 휴대폰, 전화 벨소리에 순간 목덜미 뒤쪽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는 차분한 듯 보고하려고 목소리를 다듬지만 더듬거리며 울먹거렸습니다. 회장님, 강남 저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태석의 피가 식었습니다. 정신없이, 의식도 없이 그는 차에 뛰어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정색 세단, 카리스마 넘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회장이었던 그는 더 이상 한 회사의 회장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오직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 할아버지였습니다. 윤태석의 손이 떨렸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절대 떨리지 않던 그 손이 지금은 제멋대로 움직여 운전대를 간신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화재 현장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의 아내 김지영은 손녀 정아를 안고 있었어요. 신생아 정아를 품에 안은 채 그녀는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정아야, 할머니가 있다. 할머니가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윤태석의 아내 김지영은
마치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정아를 지키려는 듯 정아를 더욱 구석으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무서운 속도로 집안을 뒤덮었고 불길은 잔인하도록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기로 인한 산소 부족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연기를 들이마신 김지영의 폐가 산소를 갈구했습니다. 윤태석의 아내 김지영은 손녀 정아를 품에 꼭 품은 채 의식이 흐릿해지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굉음이 울렸습니다. 건물의 구조가 화재의 열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벽이 무너졌고 천장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물체가 계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검고 두꺼운 장갑을 낀 누군가의 손이 자욱한 연기 속에서 김지영의 손을 덥석 집어챘습니다. 그 손은 매우 정확하고 냉정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정확하게 계획한 것처럼요. 윤태석의 아내 김지영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의식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정아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끝을 흐리며 그녀는 눈을 감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그 검은 장갑을 낀 손이 정아를 품에 꼭 안고 있는 김지영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검은 장갑을 낀 손에 이끌려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화재는 거의 진화 단계였습니다. 그들은 화재 현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의 형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용 지갑, 신용카드 조각들, 신분증, 타버린 옷까지 조각들. 모두 윤태석의 아내 김지영의 것이었어요. 경찰의 판단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시신이 불에 타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지영과 신생아 정아는 화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라고요. 공식 기록에는 그렇게 남겨졌습니다. 한경그룹의 회장 윤태석, 강남 고급주택에서 안타까운 화재, 아내 김지영과 손녀딸 사망, 잔인한 헤드라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채웠습니다. 자세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명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일 뿐이었으니까요. 윤태석이 비틀거리는 차를 이끌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택은 이미 불에 삼켜진 후재더미만 남아 있었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소방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도 잦아들고 있었어요. 윤태석은 그렇게 아내와 손녀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세상에서 제일 외롭고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인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윤지연의 정신병동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수척한 얼굴로 병원 로비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윤태석의 딸 윤지연의 귓속을 파고드는 문장이 들려왔어요. 강남 고급 저택에서 화재, 할머니와 신생아 사망. 헤드라인과 현장 상황을 취재하는 기자의 목소리 뒤로 보이는 현장 촬영 영상은 바로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정아야. 윤지연의 신체는 경직되었어요. 마치 살아갈 이유를 잃은 사람처럼 눈빛의 생기가 사라져갔습니다. 윤지연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어요. 오직 정아만을 위해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고 있던 윤지연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무너지는 윤지연을 도우려 종일 노력했지만 그 다음 날 윤지연은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웹 병동이었기에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져 아무도 그 과정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결론은 극단적인 선택 추정. 딸과 어머니를 잃은 절망으로 윤지연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어요. 모든 것이 비극적인 사고로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날의 화재 현장에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고
세상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한 악의가 그 화염 속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군가의 이름은 서도윤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28살의 남자였어요. 젊음이 만드는 무서운 에너지와 거리에서 배운 냉혹함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던 그 시절, 그는 소위 말하는 양아치였습니다. 거리에서 떠도는 돈이 있으면 빼앗고, 주먹이 필요하면 싸우고, 그렇게 타인의 약함을 먹이 삼아 살아가던 남자였거든요. 하루하루가 약육강식의 법칙이었고, 그 속에서 그는 더욱 잔인해져 갔습니다. 그런 서도윤이 윤지연을 만났던 겁니다. 2001년 가을, 잎이 떨어지는 계절이었습니다. 강남의 어느 고급 카페에서 윤지연은 미대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밝고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고, 순진해 보이는 눈빛은 마치 해가 지난 하늘처럼 투명했습니다. 서도윤은 처음 본 그 여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렸습니다. 서도윤은 거리의 양아치임을 철저히 숨기고 접근했습니다. 따뜻한 말투로 감싸면서도 다정한 말씨를 흉내내며 그녀를 꼬셔냈어요. 꾸며낸 미소 뒤로 그저 그녀를 놀잇감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는 마치 처음부터 사람을 속이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능숙했습니다. 거짓말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은 진실처럼 들렸고, 가짜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릴 때 그것은 절실한 사랑의 증거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그는 거짓의 온갖 형태를 동원해서 윤지연의 마음을 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연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있게, 목숨 걸 정도로 사랑했어요. 순진한 여인의 사랑은 맹목적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의 사랑 때문에 변할 거라고 믿었고, 자신의 진심이 그의 거짓을 녹여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어요. 마치 불에 끌려가는 나방처럼 그녀는 자신의 파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2003년 봄, 벚꽃이 필 무렵, 윤지연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사로부터 확인받은 그 사실은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선물이었어요. 그녀는 설렘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서도윤에게 전했습니다. 도윤아, 우리 아기야. 우리의 아이가 생겼어. 그 말에는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서도윤의 얼굴이 한순간에 일그러졌습니다. 호의적이던 그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가면을 벗는 것처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잔인한 냉정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뭐라고? 당장 지워. 그 한마디, 그 차가운 목소리가 윤지연의 가슴을 칼로 내려찍듯 내려꽂혔습니다. 서도윤은 그날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잠수를 탔던 거예요. 임신한 윤지연의 애원하는 전화 통화, 그 여자의 눈물 섞인 메시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임신한 윤지연을 남겨두고 영원히 도망쳤습니다. 서도윤은 윤지연을 그저 놀잇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임신 소식을 전하자 인연을 끊어버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서도윤과의 운명은 그렇게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그것이 필연일 수도 있거든요. 서도윤의 양아치 친구들이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술 취한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야, 그년 알고 보니까 한경그룹의 회장 딸이라던데 혼자 싱글맘으로 살아가고 있대. 돈 많은 집이 다 그런가 봐. 그 말을 듣는 순간입니다. 서도윤의 눈이 번뜩이며 반짝였습니다. 탐욕의 불이 그의 눈동자에 점화되었어요. 마치 지옥에서 솟아오르는 화염처럼 말입니다. 돈, 권력, 신분, 그 모든 것, 그가 놓쳤던 그 거대한 돈덩이가 다시 그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서도윤은 윤지연의 재력을 몰라보고 잠수 탔던 자신을 잠시나마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자신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점이 잘못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도윤은 윤지연의 눈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상처받은 여인의 앞에 다시 나타난 그 남자는 과거처럼 온순해 보였어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이 생겼었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 거짓된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고 꾸며낸 후회가 그의 목소리에 담겨 나왔습니다. 연기였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다시 한번 그는 같은 거짓으로 윤지연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연은 그 거짓을 간파했습니다. 이미 상처받은 여인은 조금은 현명해져 있었거든요. 친구들로부터 서도윤의 정체를 들었습니다. 양아치, 바람둥이, 범죄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을 사랑한 것조차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지연의 거절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당신은 이미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이미 날 버렸잖아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당신 같은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제발 우리 앞에서 사라져요. 그 거절이 서도윤을 얼마나 분노하게 했을까요? 돈덩이를 놓쳤다는 사실에 그는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분노가, 욕망이 원한이 그의 가슴을 집어삼켰어요. 마치 황소처럼 분노하는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주먹을 쥐는 그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도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타오르는 분노 속에서 탄생한 그 계획은 악마적이었어요. 윤지연이 낳은 그 아이를 납치하고 아이를 협박의 도구로 이용해서 윤지연과 그의 아버지 한경그룹 회장인 윤태석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던 거였습니다. 그 계획이 틀어진다면 친아버지임을 알린 후 소송을 통해 자신이 합법적으로 재산의 일부를 가로챌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정교했고 그 악의는 깊었습니다. 2003년 겨울이 왔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해가 빨리 지는 계절. 서도윤은 마침내 행동에 옮겼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에 불을 지른 후 몰래 잠입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을 김지영을 떼어놓고 윤지연의 아이만 데리고 나올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윤태석의 아내 김지영은 손녀딸 정화를 지키려는 의지가 너무 강했고 쉽사리 손녀딸 정화를 놓지 않았어요. 납치하는 와중에 시간이 너무 지체돼 불길이 그대로 걷잡을 수 없는 하염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계획은 이미 틀어졌고 상황은 통제불능이 되어갔어요. 불이 이렇게까지? 그 순간의 패닉, 그 순간의 판단 오류,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연기에 질식할 뻔한 서도윤은 신생아 정화를 안고 있던 김지영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연기 자욱한 현장 속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서도윤은 비틀거리며 단독주택의 뒷문으로 빠져나왔고 그의 품엔 기절한 듯 힘이 축 빠져있는 김지영과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신생아 정화가 있었습니다. 계획과 다르게 김지영도 같이 데리고 나오게 되었고 이제 100일도 안 된 신생아 정화는 거의 숨을 멎을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품에서 둘 다 숨이 멎을지도 몰라. 몰래 처리해야겠어. 생존 본능 속에서 서도윤이 한 선택은 너무나 비정했습니다. 의식 흐릿해진 김지영을 인적이 드문 산길도로 한쪽에 버려두었어요. 이 상태로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이에요. 그녀의 숨은 거의 멎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긴 신생아 정화, 그 아이를 고아원 근처에 내려놨습니다. 다른 사람이 유기한 것처럼 보이도록 급하게 종이를 찢어 글씨를 휘갈겼어요. 이 아이의 생일은 9월 17일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이의 생일로 9월 17일을 적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윤지연의 생일이었거든요. 그의 기억 속의 무의식이 그 날짜를 적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서도윤은 모든 증거를 지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범행 현장도 목격자도 증거도 모두 화염 속에 사라졌다고요. 불은 모든 것을 삼켜버렸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세상은 서도윤을 도와주듯 그날 밤의 화재를 단순한 사고라고 믿었습니다. 경찰도 검사도 법원도 모두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안타까운 화재 사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신고하는 사람도 수사하는 사람도 누구도 그 불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날의 서도윤의 손에 의해 보육원 앞에 버려진 그 아이. 그 아기가 바로 한소진이었어요. 윤태석의 손녀. 20년 전 잃어버렸던 그 생명 말입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서도윤은 거리의 양아치에서 거대한 브로커 조직의 수장으로 성장했어요. 돈, 권력, 영향력, 권세,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어둠 속의 왕이 되어 있었어요. 서도윤은 20년 전의 화재 사건은 잊은 지 오래였어요. 그저 한 번의 일탈로밖에 여기지 않았죠. 하지만 서도윤의 과거의 죄는 마치 지진처럼 천천히, 마치 화산의 용암처럼 천천히 세상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타는 밤은 지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묻혀 있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묻혀 있던 것들이 이제야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꽃처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병원의 회백색 천장에 누워있던 한소진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먼저 들려온 것은 의료기구의 전자음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밀려온 것은 온몸을 지배하는 통증이었습니다. 타는 듯한 고통이 그녀의 신경끝 모든 곳에서 울부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정체 모를 혼란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비싼 1인실에 누워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흐릿한 기억 속 노인은 도대체 누구인지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 노인이 자신의 손을 쥐고 있던 그 간절한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사랑과 동시에 절박함, 그리고 흉터 같은 비통함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의식이 흐린 가운데 나왔던 그 한마디 말, 그 순간 그 노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었는지를 소진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던 것도 기억나고 입술이 움직이던 모습도 또렷했어요. 마치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한소진이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경그룹의 회장 윤태석은 곧장 달려왔어요. 병실 문을 격하게 열고 들어와 급한 숨을 몰아쉬며 소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가 흠칫하며 다시 놓았어요. 많이 놀랐죠. 한소진 양.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한경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윤태석이라고 합니다. 윤태석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사고에 대한 설명과 사죄의 말을 이어갔어요. 브레이크 고장으로 빗길에 미끄러져 큰 굉음을 내게 되었고 세단과 오토바이가 부딪힌 줄 알았지만 놀란 소진이 같이 미끄러지며 옆에 가드레일에 부딪혀 다친 것이라고요. 직접적으로 부딪힌 건 아니지만 소진을 놀라게 한 자신의 탓이라며 계속해서 사죄했고 나아질 때까지 푹 쉬라며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병원에서 눈을 뜬 지 나흘째가 지나갔어요. 소진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워져만 갔습니다. 그 노인은 매일같이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병원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새벽부터 병실에 앉아 있었고 해가 질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선명한 사랑이 있었고 동시에 절박함이 있었고 그리고 깊은 비통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돌아온 무언가가 눈 뜨면
사라져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두려워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소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 남자를 모르는데 그는 왜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일까요? 할아버지, 저를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신경 써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소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윤태석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마치 자신이 다시 한번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물이 말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소진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혼란스럽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한소진 양. 나에게는 2003년 화재로 인해 잃어버린 가족이 있어요. 모든 게 확실해지면 놀라지 않도록 설명해 줄게요. 윤태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고 어떤 절박한 기도 같은 것도 담겨 있었어요. 한소진은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이 할아버지가 나를 버린 가족이 아니었을까? 그 순간 한소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야겠다고요. 고아원 담장을 나온 지 겨우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처절히 외롭게 혼자 살아온 이 세상에서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의 딸이었던 건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한소진은 몸이 회복되자마자 병원 퇴원 수속을 밟았고 그날 오후 소진은 작은 공공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2003년 화재,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수십 개의 뉴스 기사 제목들이 떠올랐어요. 한경그룹 회장 윤태석, 강남 고급주택에서 아내와 손녀 화재로 사망. 한경그룹 회장 윤태석, 비극 속에서도 경영사수. 강남 화재 사건 경찰 수사 종결. 안타까운 사고로 결론. 한소진의 손가락이 멈춰버렸습니다. 윤태석. 소진을 매일같이 찾아왔던 그 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2003년. 자신이 태어난 해였어요. 한소진은 기사들의 제목을 읽으면서 천천히 무언가를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이 자신을 보는 그 눈빛이 왜 그렇게 절박했었는지, 왜 그렇게 같은 얼굴을 자꾸 바라보려 했었는지, 왜 그렇게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더 자세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신분증과 옷까지는 모두 회장의 아내 김지영의 것으로 추정되며 신생아 손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화재의 열에 의해 시신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생아, 그리고 손녀, 그리고 2003년. 그녀는 계속해서 검색창을 움직였습니다. 고아원 기록, 사랑고아원, 2003년 기타가동 등을 차례로 검색했어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공개된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소진은 직접 고아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했던 그곳으로요. 원장님은 소진을 보자마자 반갑게 안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소진이 자신의 기타 기록을 찾아달라고 했을 때 원장님의 온화한 얼굴이 미묘하게 경직되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 그 질문에 담긴 어색함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정체를 알고 싶어요. 저를 두고 간 사람은 누군가요? 소진의 목소리는 확실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린 원장님은 소진에게 따라오라고 한 뒤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오래되고 낡은 기록함을 열었을 때 그 속에는 소진의 기탁 기록이 있었습니다. 신생아 2003년 11월 20일 기탁, 생일 2003년 9월 17일 신원미상. 그 기록을 보는 순간 소진의 손이 떨렸어요.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진이 사실
너의 기탁은 부모님이 하신 게 아니야. 찬바람이 불어오던 겨울날, 우리 고아원 앞에 버려져 있었어. 부모님이 정말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맡겼을 거라 믿으며 자랐던 소진은 충격으로 한소진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 원장님이 기록지 뒤쪽에 붙어진 종이를 부스럭거리며 펼쳤어요. 그것은 누렇게 변색된 낡은 메모였어요. 손글씨로 급하게 쓰인 듯한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생일은 9월 17일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소진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화재 사건에서 사라진 손녀가 자신이라면 어떻게 그 화재 사건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이 보육원에 자신을 맡긴 사람은 누구인지 말이에요.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 보육원에 맡긴 걸까요? 한소진이 고아원에서 자료를 찾고 있던 한편, 병원의 한 귀퉁이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의 비서 김비서가 조용히 소진의 혈액 샘플을 수집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회장님. 김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태석은 침묵으로 답했어요. 그 침묵 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혹시 그냥 우연히 겹친 자신의 일방적인 소망일까봐.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20년 동안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절절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병원 비밀 통로를 통해 검사 결과가 도착했어요. 김 비서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봉투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윤태석이 봉투를 받았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결과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손이 봉투를 천천히 열었어요. 종이에 새겨진 글씨가 읽혔습니다. DNA 일치율 99.9%, 생물학적 관계 확인 직계 혈족 관계 확정. 윤태석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20년 동안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밀어내던 눈물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고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손 안에 가졌던 재벌 회장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이 노인이 유일한 가족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윤태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종이만 계속 바라봤어요. 마치 그 종이가 손에서 벗겨져 나갈까봐 절박한 마음으로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 화재 현장에서 사라졌던 아이가 살아있었어요. 자신의 딸 윤지연의 아이가, 자신의 손녀가 살아있었던 겁니다. 윤태석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사건 당시에 손녀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고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에 가려져 차마 고개를 내밀지 못했던 분노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그저 안타까운 사건으로 알았던 그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했던 악의 도대체 진실이 무엇이었을지 윤태석은 알고 싶어졌습니다. 김 비서, 2003년 화재 사건의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 줄 수 있겠나? 윤태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비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의 회장이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어딘가에서는 서도윤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20년 전의 그날 밤이 다시 펼쳐지고 있었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것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그 소름 끼치는 느낌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사건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감지했어요. 설마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았을 텐데 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는 공포가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20년간 숨겨두고 쌓아뒀던 죄들이 자신에게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그 화재로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고 확신했던 그 진실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도윤은 자신의 조직원들을 급히 불러 모았어요. 소리는 차갑지만 그 눈에는 명확한 동요가 보였습니다. 혹시 누가 2003년 화재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봐. 누구든 상관없이 다 찾아내서 없애버려. 그리고 그 같은 시각, 한소진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찾고 있었어요. 고아원 기록의 메모지, 윤태석의 절박한 눈빛, 그리고 2003년이라는 해,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버려져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비밀의 중심에 있는지를요. 창밖으로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한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이 20년이 감춘 진실이 이제 다시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도윤의 손가락이 급하게 전화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심야의 어두운 사무실에서 그는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 불안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서도윤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올린 부와 권력과 영향력이 단 하나의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 말이었습니다. 서도윤의 거대한 브로커 조직은 회색 지대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약점을 파악하고 협박하고 거래하고 장악하는 그런 조직이었거든요. 그의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었어요. 진짜로 문제가 생겼어. 서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들이 주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2003년 화재 사건을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집중적으로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치 자신의 모든 비밀이 벗겨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화재 사건은 그에게 있어서 완벽하게 묻혀야 할 과거였거든요. 모든 증거가 화염 속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 과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소진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신의 기탁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조직원의 말이 계속되었어요. 그 이후 윤태석 회장이 몰래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서도윤의 손이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꽉 쥔 주먹이 목재 책상 위에 내려치는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어요. 목재가 살짝 내려앉았고 주변 사람들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여자가 윤태석의 손녀라는 걸 다 알게 된 거겠지. 서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게 연결됐을 거야. 그 재벌 회장이 화재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서도윤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고층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눈에는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물질적인, 살아있는 증거는 모두 세상에서 지워버려야 해. 조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도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일들을 해왔었거든요. 위험한 증거들을 없애고 불편한 인물들을 제거하는 일들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김 비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고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들의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장님을 만나러 온 손님들입니다.
세 남자 중 가장 큰 체구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회장님의 스케줄을 알려줄 수 있나요?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김 비서는 바로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 남자들의 태도는 전혀 손님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마치 뭔가를 위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현재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약속을 잡으시면. 김 비서가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가장 큰 남자가 손을 들었고 다른 두 남자가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사무실 문이 닫혔고 그 남자들이 김 비서에게 접근했어요. 회장님과 2003년 화재 사건에 대해 뭔가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어. 맞나? 남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걸 멈추고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자료를 넘겨. 그리고 우리가 조작한 이 DNA 서류만 넘기면 돼. 김 비서 당신이 한마디 얹으면 더 좋겠지. DNA 결과가 잘못됐고 찾아낸 그 소녀는 친소녀가 아니라고 말이야. 김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 비서는 오래도록 윤태석을 섬겨온 비서였습니다. 재벌가의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봤어요. 하지만 이런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위협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김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위협의 다른 형태였습니다. 그럼 너와 내 가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겠네. 그 순간 김 비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태석이었어요. 김 비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윤태석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뭔가 다급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김 비서가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그 남자가 핸드폰을 빼앗아 버렸어요. 지금 당신 회사의 중요한 파일들이 온라인에 유출될 위기에 있습니다. 남자가 전화기로 말했습니다. 2003년 화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멈추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윤태석은 침묵으로 답했어요. 그의 침묵은 20년 동안 쌓인 분노와 결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멈추는 일은 없다.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 비서의 사무실에 경찰이 진입했습니다. 김 비서가 재빨리 책상 밑에 신고 버튼을 누른 것이었어요. 그 남자들은 저항하지 않고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냉정함이 남아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닙니다.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그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들을 조사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서도윤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고용인들이었을 뿐 실제 지시자는 다른 사람인 척 꾸몄거든요. 서도윤은 자신의 손이 직접 더럽혀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소진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어요. 자신의 기탁 기록에 있던 메모지의 글씨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그 글씨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버려진 아이, 원치 않은 아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아이.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과 동시에 윤태석의 절박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눈빛은 자신을 버리고 싶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다시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눈빛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석은 소진에게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그들의 가족인 걸까? 그럼 난 어떻게 보육원으로 가게 된 걸까? 한소진은 결정했습니다. 윤태석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기로요.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무엇인지를 말이었습니다. 윤태석은 한경그룹 회사 건물 가장 위층 사무실에서 자신의 비서와 함께 있었어요. 그들 앞에는 두터운 파일 폴더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2003년 화재 사건의 공식 기록들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위험해집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경찰의 힘에 맡기는 게 낫습니다.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신고했다. 하지만 한번 실패했던 수사야. 나는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 공식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지. 그 순간 사무실 층에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한소진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로 누구인가요? 소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소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스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소진아, 나는 너의 외할아버지 윤태석이다. 미안해요. 빠르게 말해주지 못해서. 윤태석의 목소리는 확실했습니다. 윤태석은 자신이 소진의 외할아버지임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주고 싶었으나 소진이 혹시 모를 위험에 다시 휩싸일까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녀딸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진실에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태석이 이어서 말했어요. 너는 내 딸 윤지연의 아이다. 내 손녀 윤소진이다. 그 순간 한소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치 자신이 기다려온 모든 말들이 그 한 문장에 담겨 있다는 듯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고아원에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소진이 눈물로 막히는 목소리를 힘겹게 꺼내며 말했어요. 윤태석은 천천히 2003년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화재의 밤, 실종됐던 그날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2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있을 거라는 사실들까지 모두 들었어요. 한소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단순히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은 빼앗긴 아이였던 거예요. 누군가의 탐욕과 악에 의해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분리된 아이였던 것입니다. 소진은 할아버지 윤태석의 품에 안겨 20년간의 외로움을 쏟아내듯 엉엉 울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서도윤은 자신의 계획을 더욱 급하게 추진하고 있었어요. 비즈니스 계약서들을 불태우고 있었고 중요 인물들을 회유하려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것들이 하나 둘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며칠 뒤 경찰이 서도윤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체포 영장을 들고 말이었어요. 20년 전 사건의 방화와 납치, 혐의, 그리고 살인 미수, 미성년자 유기 혐의로요. 서도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웃었어요. 그것은 절망 사이에도 자신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서도윤이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20년 전 사건이고 불길 속에서 모든 게 사라졌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증거가 없으면 나를 잡아넣을 수는 없어. 경찰이 그의 손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법정에서 판단될 일이야. 서도윤은 경찰차에 실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폭풍을 예고하는 듯이 쿠르릉거렸어요. 그의 20년의 은폐는 이제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법정의 시간이 정해졌어요. 첫 공판이 열리기로 예정된 것입니다. 윤태석은 한소진의 손을 잡고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소진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했어요. 고마워, 할아버지. 그동안 나를 잊지 않아줘서, 내 얼굴을 보고 알아차려줘서. 윤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 눈물은 20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판사의 얼굴은 엄숙했어요. 이제 2003년 11월 20일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진실이 세상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도윤의 얼굴은 경직되었고 그의 손은 긴장감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떠한 물질적 증거는 남아있을 리 없었고
오직 한소진만이 정황상에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서도윤은 은근한 자신감을 품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한소진의 손을 꽉 쥐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주름진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만큼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소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20년 만에 찾은 가족을 다시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정황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긴 세월 동안 물질적인 증거들은 거의 사라져 버렸거든요. 화재 현장의 사진들과 당시 경찰 보고서가 제출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도윤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추정에 불과합니다. 20년 전의 사건을 지금 와서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윤태석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정의가 패배하는 순간을요. 판사가 검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검사 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절망 대신 은근한 미소가 흘렀어요. 검사 측에서는 검사가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뒤편의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한 여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천천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확고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 그저 그 여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지영아. 윤태석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은 거의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20년 동안 불타는 화염 속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자신의 아내가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김지영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화재 현장에서 사라졌던 윤태석의 아내였어요. 지영은 법정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비통함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반드시 해내겠다는 결연함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판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곳은 법정입니다. 신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지영입니다. 한경그룹 명예회장 윤태석의 아내이자 20년 전 화재 사건의 생존자입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20년 전 죽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살아서 법정에 선 것이었거든요. 서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피고석 난간을 움켜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로 강하게 쥐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판사에게 김지영이 맞다는 서류들과 함께 증인 추가 요청을 했고 판사는 허락했습니다. 지영은 곧바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검사가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증인께서는 20년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지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20년의 고통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서도윤의 손에 우리 손녀딸 정아와 함께 납치됐어요. 하지만 서도윤은 죽어가는 저를 보자 겁이 났는지 어둡고 인적이 드문 산길 한 구석에 버렸습니다. 지나가던 등산객이 저를 발견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병원비를 대신
내준 그 등산객 부부의 산골짜기 집에서 같이 농사를 지으며 20년을 살았습니다. 제 이름도 모르고 제 가족도 모른 채 살아왔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는 트라우마로 인해 산골짜기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나갔다간 기절하기 일쑤였어요. 석 달 전 부부가 시장에서 가져온 화분에 쌓여있던 옛날 신문을 무심코 보게 됐어요. 그곳엔 2003년 강남 주택 화재 사건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어요. 그 기사에 이상하게 눈길이 갔고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기억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방청석에 윤태석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가 그 긴 세월을 기억도 없이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거든요. 검사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화재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시선이 서도윤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20년의 분노와 슬픔이 응축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손녀 정화를 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에 불이 났고 연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정화를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안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은 장갑을 낀 손이었어요. 그 손이 저와 정화를 끌고 나갔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지영이 서도윤을 정확하게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서도윤이 저와 제 손녀를 화재 현장에서 끌고 나왔어요. 서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20년 전 기억일 뿐입니다. 증거가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요.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판장님, 김지영 증인이 발견되었을 때 입고 있던 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재분석했습니다. 그 옷의 섬유에서 서도윤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법정이 또다시 술렁였어요. 서도윤의 심장은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검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또한 당시 서도윤이 소유했던 차량을 추적한 결과 화재 발생 당일 밤 사건 현장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스크린에 흐릿한 영상이 떴습니다. 20년 전의 낡은 CCTV 화질이었지만 20년 그동안의 기술은 발달되었어요. 고화질로 변환된 영상에서는 서도윤의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서도윤의 변호사가 다급하게 항변했지만 이미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지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확고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20년 동안 제 정체를 찾아 헤맸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후 경찰에 신고했고 윤태석 회장님이 손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20년 동안 우리 가족을 갈라놓은 사람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딸 윤지연은 이 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딸이 불타 죽었다고 믿었고 그 절망을 견디지 못했어요. 서도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서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2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뒀다고 믿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서도윤은 최후 진술을 하십시오. 서도윤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 서도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그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서도윤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법정 경비들이 그를 끌고 나갔어요. 서도윤은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윤태석이 일어나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한소진이 황급히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김지영이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와 윤태석의 눈이 마주쳤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 사이에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이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지영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20년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윤태석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손녀를 지켜준 당신이 고마워요. 한소진이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비치는 빗줄기가 마치 축복처럼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갈라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오랜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법정 계단을 내려오는 세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어둠이 마침내 끝나고 새로운 빛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윤태석은 한쪽 손으로는 김지영의 손을 잡고 다른 한쪽으로는 소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이 드디어 온전히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법원 앞 광장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들이 마치 축하하듯 춤을 추고 있었어요. 윤태석이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윤태석의 아내 김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연이도 편히 쉴 수 있겠지요. 그 한마디에 세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윤지연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20년 전 그 끔찍한 밤의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서 세상을 떠났던 그 여인이 이제는 평안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소진은 법원에서 정식으로 개명, 절차를 마쳤어요. 한소진에서 윤정화로 말입니다. 고아원에서 받았던 그 이름을 내려놓고 진짜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을 받아든 소진의 손, 아니 정화의 손이 떨렸어요. 윤정화라고 적힌 그 석 글자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신혼미상이 아니었어요. 자신은 윤태석과 김지영의 손녀였고 윤지연의 딸이었습니다. 윤태석은 정화를 위해 마저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을 모두 마련해 주었고 대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구해 주었어요. 하지만 정화는 그곳에 혼자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겠다 말했어요. 20년 동안 혼자였던 그녀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삶은 꿈만 같았거든요. 매일 일과 회사에 매달리며 쓸쓸한 집안에는 잘 들어오지 않던 윤태석은 이제 매일 일찍 퇴근하여 급하게 집으로 들어옵니다. 매일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집 거실에 모여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윤태석의 아내 김지영이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정화는 처음으로 가족이 차려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화는 처음으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대가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 대가 없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누군가 대가 없이 자신의 내일을 함께 준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태석이 소진에게 물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손녀 정아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니? 정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이후 줄곧 생존만을 위해 달려왔던 그녀였거든요.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처럼 혼자였던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소진의 대답은 확실했습니다. 20년 동안 겪었던 외로움과 아픔이 그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윤태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지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게 해서 지연재단이 탄생했습니다. 김지영과 윤지연의 이름을 딴 그 재단은 학대 피해 아동과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였어요. 윤태석이 재단 설립 자금을 냈고 김지영이 운영을 도왔으며 윤정아가 실무를 맡았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강남의 작은 건물 2층에 마련되었어요. 벽에는 윤지연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22살 미대생 시절의 밝은 미소가 그 사진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어요. 소진은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고아원을 방문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했어요. 장학금도 주고 미술 재료도 사주고 때로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보며 소진은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를 찾았어요. 자신이 겪었던 그 외로움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녀를 매일 움직이게 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윤태석이 김지영과 윤정아에게 제안했어요. 바다에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지영과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타고 동해로 향했어요. 윤지연이 생전에 좋아하던 바다였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어요.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파도는 조용히 밀려왔다가 다시 떠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바다로 흘러갔어요.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 마침내 입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지영이 그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딸 지연아, 20년 전에 엄마가 정아를 잘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 딸은 이렇게 무사히 자라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단다. 정아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이제는 가족이 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어둠이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어요. 윤태석이 정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날의 불은 모든 걸 불태웠지만 넌 그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났구나. 정아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이 가득했어요. 네, 할아버지, 저는 이제 행복해요. 돌아오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아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20년 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였어요. 오늘 바다에 다녀왔다. 엄마를 만난 것 같았다. 아니, 정확하게는 엄마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20년 동안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나를 찾아주셨고, 할머니가 돌아오셨고, 엄마는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이제 나는 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슬프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을 씻어내는 듯한 그런 정화의 비였습니다. 정화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어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에게는 이제 돌아갈 집이 있었고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었으며 함께 나눌 내일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꿈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 꿈 속에서 윤지연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딸을 향해 조용히 속삭이는 그 목소리가 정아의 귓가에 들려왔어요. 잘했어. 우리 딸, 이제 행복하렴. 다음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비는 그치고 하늘은 청명했어요. 정아는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고 윤태석은 회사로 향했으며 김지영은 두 사람에 마중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리고 20년 만에 찾아온 평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시작된 비극이 마침내 사랑으로 끝나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사실만으로도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윤태석과 김지영, 그리고 정아의 용기가 당신의 삶에도 빛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관심과 공감이 이 가족의 이야기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글로 당신의 위치와 감상을 남겨주세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께 행복이 찾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년의 어둠 끝에 찾아온 빛처럼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족도 언제나 함께하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